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책없이 듣기로 합격하는 양식조리기능사 필기 기출 스피드 암기 노트 3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전분에 물을 가지 않고 160도 이상으로 가열 시에 가용성 전분을 거쳐 덱스트린으로 분해되는 반응을 호정화라고 합니다. 호정화다. 전분에 물을 가지 않고 전분에 물을 넣고 가열해서 끈적끈적 점성이 있는 콜로이드 물질로 화학적 성질이 변화되는 것을 호화라고 하죠. 알파화, 호화는 전분에 물을 넣고 가열해서 팽창하면서 점성도가 증가하는 그게 호화고, 호정화는 전분에 물을 가지 않고 물 없이 160도 이상 가열해서 가용성 전분을 거쳐 덱스트린으로 분해되는 반응, 그게 호정화입니다. 자, 그 예로 어떤 것이 있는지 찾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 호정화의 예는 뻥튀기, 누룽지, 토스트, 팝콘, 미숫가루가 호정화의 예가 되겠습니다. 물 없이 팽창한다. 뻥튀기, 누룽지, 토스트, 팝콘, 미숫가루, 가루를 만들 때 호정화를 이용하는 겁니다. 대두 성분 중에 이 사포닌 성분은 거품을 내면서 용혈작용을 합니다. 용혈작용. 이 용혈작용은 혈액 속에 적혈구를 용해시키는 작용으로 헤모글로빈을 혈장 속에 용출되도록 해서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두 성분 중에 사포닌 성분이 거품을 내면서 그런 용혈작용을 한다. 찹쌀떡이 맵쌀떡보다 더 늦게 굳는 이유는 땡땡의 함량이 많기 때문이다. 바로 아밀로펙틴 성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찹쌀떡이 맵쌀떡보다 더 늦게 굳는 이유는 이 찹쌀의 전분이 거의 아밀로펙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분자 구조상 직선 구조인 아밀로오스보다 가지 형태로 입체 모형을 띠고 있는 아밀로펙틴이 노화가 더 늦게 일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맵쌀떡보다 찹쌀떡이 더 늦게 굳는다. 그 이유는 아밀로펙틴 함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구마 가열 시에 단맛이 증가하는 이유는 베타아밀라제의 활성화 때문입니다. 이 베타아밀라제의 특성이 단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를 가열했을 때 단맛이 증가하는 이유는 이 단맛을 가진 베타아밀라제의 활성화 때문이다. 이 글로불린이란 단백질 중에서 물에 잘 용해되지 않는 단백질 성분을 글로불린이라고 하는데, 글로불린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콩 단백질인 글리시닌, 우유 단백질인 락토글로불린, 그리고 복합 단백질인 알부민 등이 모두 물에 잘 용해되지 않는 글로불린이다. 그래서 대두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글로불린이다 하면 콩 단백질인 글리시닌이 되겠습니다. 알부민 아니고 글루텐 아닙니다. 이것들도 글로불린이지만 콩에 들어있는, 대두에 들어있는 글로불린은 글리시닌이다. 많은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서 화학적인, 물리적인 조성에 큰 변화가 발생해서 불쾌감과 두통, 현기증과 구토 등의 생리적인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현상을 군집독이라고 합니다. 군집독은 군집돼 있는 곳, 다수인이 밀집한 곳에서 대기의 화학적인, 물리적인 조성에 큰 변화가 발생해서 불쾌감, 두통, 현기증, 구토 등의 생리적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군집독. 이 전체 요리, 에피타이저 완성 시에 콩디망, 컨디먼트, 콩디망으로 사용되는 재료는, 콩디망은 우리말로 요리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양념이나 향신료 같은 것을 콩디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네그레트, 살사 소스, 마요네즈, 발사믹은 모두 전체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 콩디망이 되겠지만 토마토 페이스트는 아니다. 전체 요리 완성 시 콩디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비네그레트, 살사 소스, 마요네즈, 발사믹 되지만 토마토 페이스트는 안 된다. 단백질은 뷰렛에 의해서 정색 반응을 나타낸다. 맞는 말입니다. 그럼 이 뷰렛에 의한 정색 반응이 뭐냐? 이 뷰렛 반응은 단백질이 들었는지 알아보는 단백질 성분을 검출할 때 시험하는 것이 뷰렛 반응입니다. 그림과 같이 뷰렛 치약을 첨가했을 때 푸른색의 수용액이 흔들면 퍼플, 보라색으로 바뀌는 현상, 이런 실험이 뷰렛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이 뷰렛 치약에 의해서 정색, 보라색으로 나타난다. 맞는 말이고요. 이 뷰렛 용액은 이 수산화나트륨입니다.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구리 이온과 결합시켜서 보라색의 화합물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뷰렛에 의한 정색 반응을 나타낸다. 오! 조개, 생선, 게살, 감자, 우유를 이용한 크림 수프를 차우더라고 하죠. 차우더입니다. 조개살, 생선, 게살, 감자, 우유를 넣어서 걸쭉하게 끓여낸 수프를 차우더라고 합니다. 고기와 채소를 넣어서 진하게 우려낸 후 맑게 걸러낸 걸 콩소매라고 하죠. 콩소매. 콩소매는 고기와 채소를 넣어서 진하게 우려낸 후 맑게 걸러낸 거다. 리에종 사용 없이 녹말을 이용해서 걸쭉하게 만들었다. 그런 스프를 포타주라고 합니다. 포타주. 이 리에종이라고 하는 것이 밀가루나 달걀 노른자 등으로 걸쭉하게 하는 그런 재료를 말하는데, 그런 리에종 사용 없이 녹말을 이용해서 걸쭉하게 끓여낸 수프를 포타주라고 합니다. 야채를 잘게 분쇄한 것은 휘레죠. 휘레. 퓨레라고도 부르고, 야채나 채소를 잘게 분쇄한 것을 퓨레, 퓨레라고 한다. 보리, 조, 수수는 공유죠. 그리고 완두, 대두, 강낭콩은 두류겠죠. 콩두자를 써서 두류다. 미생물학적으로 식품 1g당 세균수가 얼마일 때 초기 부패 단계로 판정하는가? 1000만 마리에서 1억 마리죠. 10의 7승, 1000만 마리에서 1억 마리, 10의 8승까지 이 정도 됐을 때 초기 부패 단계로 판정한다. 세균수 기준으로 미생물학적으로 식품 1g당 세균수가 10의 7승에서 10의 8승일 때 초기 부패 단계로 판정합니다. 우유를 130에서 150도에서 0.5에서 5초간 살균했다. 아주 짧은 시간 살균하죠. 이런 살균법을 초고온 순간 살균법이라고 합니다. 130에서 150도면 초고온입니다. 초고온이고 0.5에서 5초다. 순간 살균법. 순간 살균법이다. 그래서 130도에서 150도에서 0.5에서 5초간 살균했다. 초고온 순간 살균법이다. 고온 단시간 살균 아니에요. 70에서 75도에서 15초에서 39초 정도 살균하는 방법을 고온 단시간 살균법이라고 하고, 130에서 150도, 0.5에서 5초간이다. 초고온 순간 살균법이다. 아이스크림, 족편, 마시멜로우는 젤라틴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아이스크림, 족편, 마시멜로우 만들 때는 젤라틴 사용 맞습니다. 하지만 양갱은 한천을 사용합니다. 양갱은 젤라틴 사용하지 않고 제주시에 한천을 사용해서 만든다. 아이스크림, 족편, 마시멜로우는 젤라틴, 양갱은 한천입니다. 홍조류에 속하고 단백질과 무기질을 골고루 함유한 알칼리성 식품은 김입니다. 김. 홍조류에 속하고 단백질과 무기질, 골고루 함유한 알칼리성 식품은 김이다. 귀처럼 생겨서 작은 귀로도 불리며 생면 파스타인데 소스가 잘 묻혀지도록 안쪽에는 주름이 있는 이런 파스타를 요 그림과 같이 생겼는데요. 오레키에테. 오레키에테입니다. 오레기떼기 아니고 오레키에테. 귀처럼 생긴 작은 귀로 불리는 생면 파스타로 소스가 잘 묻혀지도록 귀 안쪽에는 주름이 있다. 오레기떼기 아니 오레키에테. 파스타의 전형적인 종류로 길고 납작하다. 자, 알 것 같은데요. 달리아델레입니다. 달리아델레. 파스타는 이탈리아에서 유명하죠? 이탈리아델레. 이탈리아델레.
파스타의 전형적인 종류로 적당히 길고 납작한 면을 딸리아델레라고 합니다. 딸리아델레. 자르다라는 의미로 스파게티보다는 두껍고 딸리아델레보다는 좁은 이런 파스타를 딸리올리니라고 합니다. 딸리올리니. 딸리올리니, 올리니까 잘라버렸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르다라는 의미의 스파게티보다 두껍고 딸리아델레보다 좁은 그런 면을 딸리올리니다. 자, 백화점 식품 코너에서 나비 넥타이 모양의 파스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 그림 모양의 이런 파스타를 파르팔레라고 합니다. 파르팔레. 파르팔레. 나비 넥타이 모양이다. 파르팔레. 생선구이를 할 때 지방 함량이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것이 풍미가 더 좋습니다. 생선구이를 할 시에 지방 함량이 낮은 것보다는 지방 함량이 높은 것이 풍미가 더 좋다. 고온 단시간에 가열해서 영양소 손실이 적고 기름 맛이 더해져서 맛이 좋아지며 바삭바삭해서 입안 촉감이 좋은 건 맞지만 튀김을 하면 불미 성분이 제거된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튀김은 고온 단시간 가열로 영양소 손실이 적고 기름 맛이 더해져서 맛이 좋아지고 바삭바삭해서 입안 촉감도 좋아지지만 불미 성분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눈 보호를 위해 가장 좋은 인공 조명 방식은 간접 조명입니다. 눈 보호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인공 조명 방식은 간접 조명이다. 사람이 예방 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얻는 것을 인공 능동 면역이라고 합니다. 인공 능동 면역은 사람이 예방 접종을 통해서 얻는 면역을 얘기합니다. 조리 시 올바른 계량법에 대해 알아보면 된장, 흑설탕은 꼭꼭 눌러 담아서 수평으로 깎아서 계량을 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저울은 반드시 수평한 곳에서 0으로 맞추고 사용한다. 마가린은 실온일 때 꼭꼭 눌러 담아서 평평한 것으로 깎아서 계량한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유를 투명 기구에 담고 액체 표면의 윗부분을 눈과 수평으로 하여 계량한다 하면 틀린 말이에요. 액체 표면의 윗부분이 아니고 투명 기구에 담았을 때 액체 표면의 아랫부분을 눈과 수평으로 하여 계량하는 것이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는 투명 기구에 담았을 때 액체 표면의 아랫부분을 눈과 수평으로 하여 계량합니다. 우리가 총 원가라 하면 제조 원가에 판매 관리비를 더한 겁니다. 판매 관리비와 제조 원가의 합이 바로 총 원가다. 그래서 총은 판제다. 총판제다. 총원가는 판매 관리비 플러스 제조 원가다. 총판제. 확실히 기억하고 계시면 밑에 거 읽을 필요 없습니다. 세균성 식중독과 병원성 소화기계 감염병을 비교해보면 먼저 왼쪽에 세균성 식중독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하고 병원성 감염병은 감염병 예방법으로 관리한다. 세균성 식중독은 비교적 짧은 잠복기를 가지고 있고 많은 균량으로 발병을 합니다. 그리고 2차 감염은 없고 균의 동력이 약하다. 그리고 면역성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병원성 소화기계 감염병은 긴 잠복기를 가졌고 균양이 적어도 발병하며 2차 감염이 있고 균의 동력이 강하다. 그리고 예방 접종으로 면역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병원성 소화기계 감염병입니다. 다시 한번 세균성 식중독은 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하고 비교적 짧은 잠복기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균량이 있어야 발병하고 2차 감염은 없다. 살모넬라 균을 제외하고는 2차 감염이 없습니다. 균의 동력은 약하고 면역성이 없는 것이 특징인 세균성 식중독입니다.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중금속은 인체에 다량이 축적될 때 비로소 건강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건강장애가 일어난 후에 검사를 받았을 때는 이미 중금속이 인체에 많이 축적돼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요. 자, 틀린 답은 중금속은 비중이 4.0 이상의 금속을 말하죠. 이하의 금속을 말한다면 틀리고요. 생체 기능 유지에 전혀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생체와의 친화성이 거의 없다. 이 말도 틀린 말입니다. 생체 기능 유지에 필요한 성분이 있고 생체와의 친화성도 있어서 거의 없다면 틀립니다. 이따이 병과 관계 있는 중금속 물질은 카드뮴입니다. 카드뮴이 이따이 병과 관계 있는 중금속 물질이다. 오래된 과일이나 산성 채소 통조림 등에서 화학성 식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은 주석입니다. 철분 아니고 아연 아닙니다. 주석은 오래된 과일이나 산성 채소 통조림 등에서 화학성 식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돼야 면허를 다시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조리사 영양사 면허가 취소됐다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돼야 면허를 다시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1년입니다. 1년. 취소 후 1년 지나야 다시 면허 취득 자격 생긴다. 평생 매일매일 섭취해도 아무런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 최대량을 1일 섭취 허용량이라고 합니다. ADI. 매일 섭취해도 아무런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 최대 수치는 바로 1일 섭취 허용량이지 50% 치사량 최대 무작용량 아닙니다. 자, 1일 섭취 허용량은 1일 체중 킬로그램당 미리그램 수로 표시하는데요. 매일 섭취해도 아무런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 최대량을 의미합니다. 1일 섭취 허용량이다. 바지락 속에 들어있는 독성분은 베네루핀입니다. 베네루핀은 바지락에 들어있는 독성분이다. 바지락, 베네루핀입니다. 독성분 짝짓기 한번 해보면 솔라닌 감자싹이고요. 무스카린은 광대버섯 등의 버섯류, 그리고 아마니타 톡신도 독버섯에서 발견되는 독성분입니다. 자, 식중독의 잠복기가 아주 짧은 것은 황색 포도상구균 식중독입니다. 잠복기가 1시간에서 6시간밖에 안 되는 것이 황색 포도상구균 식중독인데요.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은 10시간이고 장구균 식중독은 평균 10시간입니다. 살모넬라균 식중독도 12시간에서 36시간이 지나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식중독 잠복기가 가장 짧은 것은 황색 포도상구균 1시간에서 6시간의 잠복기를 가진 식중독이다. 김치에 존재하는 이 시큼한 맛, 이 산에 의해서 섬유소가 단단해지기 때문에 이 신김치는 오래 끓여도 쉽게 연해지지 않는 겁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김치에 존재하는 산에 의해서 섬유소가 단단해지기 때문에 신김치는 오래 끓여도 쉽게 연해지지 않는다. 그 이유가 산에 의해 섬유소가 단단해지기 때문이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적외선에 속하는 파장은 자, 우리가 광선의 파장이 자외선이 가장 짧고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 적외선 순인데요. 가시광선의 범위를 알면 자외선과 적외선의 파장 범위도 바로 생각해내실 수 있습니다. 가시광선이 380에서 780 나노미터니까 자외선은 그보다 짧겠고 적외선은 그보다 길겠죠? 그래서 적외선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기니까 780보다 긴 800 나노미터다. 그러면은 적외선이 속하는 파장이 되겠습니다. 자외선은 380 나노미터 아래쪽이겠죠? 그보다 짧은 파장이 바로 자외선의 파장이다. 맥의 곤충과 질병을 바르게 한번 짝지어보면 자, 지금은 별로 없는 이
E는 발진 티푸스를 매개합니다. 아까 G하고 이 벼룩은 패스트입니다. 패스트를 매개하는 동물이 되겠고, 그 다음에 모기는 사상충증입니다. 그리고 쥐와 설치류들은 렙토스피라증을 매개하는 동물입니다. 여기 동물이겠네요. 매개 곤충이 아니라. 다시 한번, E는 발진 티푸스, 쥐와 벼룩은 패스트, 그리고 모기는 사상충증, 쥐 같은 설치류들은 렙토스피라증입니다. 냉동식품의 특징은 미생물 발육을 저지하여 장기간 보존 가능하다 하면 맞고요. 저장 중 영양 손실이 적다, 그리고 산화를 억제하여 품질 저하를 막는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완만하게 동결해서 조직이 좋다 하면 틀리겠죠. 급속 동결해야 조직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식품은 완만 동결 아니다. 생선에 레몬즙을 뿌리면은 생선 비린내 감소하고 산성이 돼서 미생물 증식이 억제되고 단백질이 응고됩니다. 다 맞는 말이고요. 하지만 신맛이 가해져서 생선이 부드러워진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단백질이 응고되기 때문에 더 탱탱해지고 식감이 살아나지 생선이 부드러워진다 하면 틀립니다. 식혜를 만들 때 엿기름을 당화시키는 데 가장 적합한 온도는 50에서 60도입니다. 식혜를 만들 때 엿기름을 당화시키는 데 가장 적합한 온도는 50에서 60도다. 식혜 엿기름 당화는 5, 60도입니다. 아일랜드형의 이 주방 형태는 환풍기와 후드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환풍기와 후드 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리장의 형태는 아일랜드형입니다. 우리가 일반 음식점의 모범업소의 지정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 종업원은 청결한 위생복을 착용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고요. 화장실에 일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이 당연히 비치되어 있어야 되겠죠. 주방에는 입식 조리대를 설치해야지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한다? 모범업소 못 됩니다. 하지만 일회용 물컵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모범적이지 않죠. 일회용 물컵 사용이 모범업소의 지정 기준 아닙니다. 난황,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으며 마요네즈 제조 시에 유화제 역할을 하는 성분은 레시틴입니다. 레시틴이 마요네즈 제조할 때 유화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노른자에 들어있는 성분이다. 레시틴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하는 것을 지방의 경화라고 합니다. 지방의 경화는 불포화 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한다. 그게 바로 지방의 경화다 찾으셔야 됩니다. 어류의 염장법 중에 건염법, 마른 간법은 식염의 침투가 빠르지만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고 지방질의 산화로 변색이 쉽게 일어난다. 다 맞는 말입니다. 어류의 염장법 중에 건염법, 마른 간법은 식염의 침투가 빠르지만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고 지방질의 산화로 변색이 쉽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선도가 낮은 어류로 염장할 경우에는 생산량이 증가한다? 틀린답이겠죠. 색소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실찌를 담글 때는 소엽, 차조기 잎을 넣는다, 맞는 방법이고요. 연근을 졸일 때는 색소 보존을 위해서 식초를 넣습니다. 그리고 햄 제조 시에는 질산칼륨을 넣으면 색소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색 채소를 데칠 때 식초를 넣는다고 녹색이 더 선명해지는 게 아니고 보통 소금을 넣습니다. 그래서 녹색 채소를 데칠 때 식초 넣는다, 틀린 답입니다. 매실찌 담길 때 차조기, 소엽 넣고 연근 졸일 때 식초 넣는다, 햄 제조 시에는 질산칼륨 넣는다, 다 맞는 답입니다. 그리고 녹색 채소 데칠 때는 식초 말고 소금 넣는다. 생선을 씻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을 보면 냉수를 사용하고 표면 점액은 잘 씻어냅니다. 그리고 칼집을 낸 후에는 더 이상 씻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에 소금을 10% 정도 타서 씻는다? 너무 많아요. 바닷물 농도인 3.5% 정도 소금을 타서 씻는 게 맞습니다. 생선 씻을 때는 냉수 사용하고 표면 점액은 씻어내고 칼집을 낸 후에는 씻지 않는다. 그리고 물에 소금을 3.5% 탄다 해야지 10% 탄다 하면 너무 많습니다. 틀린 답이에요. 단맛 성분에 짠맛 성분을 혼합한다. 단짠이네요. 그랬을 때 단맛이 증가하는 현상은 맛의 대비 현상입니다. 단짠 대비다. 단맛 성분에 짠맛 성분을 혼합해서 단짠 했을 때 단맛이 증가하는 현상은 맛의 대비 현상이다. 단짠 대비 현상입니다. 브로멜린이 함유되어 있어 고기를 연하게 하는, 고기 연화 시에 이용되는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고기를 연화시킬 때 사용하는 과일로 브로멜린이 함유되어 있다. 우리가 신선하지 못한 달걀을 판정하는 방법은 달걀을 흔들어서 소리가 난다? 신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았을 때 난황 표면이 암록색으로 쉽게 변하는 것도 신선하지 않은 달걀이에요. 그리고 껍질이 매끈하고 윤기가 있다?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거칠거칠한 표면이 오히려 신선한 달걀입니다. 그리고 깨봤을 때 많은 양의 난백이, 난황을 에워싸고 있다? 신선한 달걀입니다. 노른자 주변에 흰자가 더 높이 많은 양이 가까이 둘러싸져 있으면 더 신선한 달걀입니다. 대두를 구성하는 콩 단백질의 주 성분은 글리신이에요. 글리아딘 아니고 글루텔린 아닙니다. 대두, 큰 머리가 아니고 큰 콩이죠. 대두를 구성하는 콩 단백질의 주 성분은 글리신이니라, 대두신이라. 콩 단백질의 주 성분은 글리시닌, 대두신이라. 간장, 다시마 등의 감칠맛을 내는 주된 아미노산은 글루탐산입니다. 글루탐산은 간장, 다시마 등의 감칠맛을 내는 주된 아미노산입니다. 우유를 데울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중 냄비에 넣고 저으면서 데우는 겁니다.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 이중 냄비에 넣어서 저으면서 데운다. 뭐를? 우유를 데울 때 1g당 발생하는 열량이 가장 큰 것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알코올 중에 지방입니다. 지방은 1g으로 9.45kcal의 열량을 내고 알코올은 7.1, 단백질은 5.65, 당질, 탄수화물은 4.1kcal를 내요. 이 중에 가장 적은 것은 탄수화물이 되겠고 열량이 가장 큰 것은 지방입니다. 9.45kcal. 소음의 측정 단위는 dB, 데시벨입니다. 데시벨이 소음의 측정 단위다. dB로 나타납니다. 동물과 사람의 공통으로 감염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그 병원체가 세균인 것은 결핵입니다. 결핵은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병원체가 세균입니다. 하지만 일본 뇌염, 공수병, 광견병이죠. 이런 것들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이지 병원체가 세균 아닙니다. 세균은 결핵. 일본 뇌염, 공수병, 광견병은 바이러스입니다. 음식물이나 식수에 오염되어서 입으로, 경구로 침입되는 감염병은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폴리오 있습니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폴리오는 음식물이나 식수에 오염되어서 경구로 침입되는 감염병이다. 하지만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죠. 볼거리는 RNA 바이러스가 침 공기 등으로 전파되는 것이어서 음식물이나 식수에 오염돼서 경구로 침입되는 감염병이다. 여기 속하지 않습니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폴리오가 여기에 속합니다. 버터의 대용품으로 식물성 유지인 것은 마가린입니다. 마가린은 버터의 대용품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서 식물성입니다. 식물성 유지가 바로 마가린입니다. 편육을 할 때는 끓는 물에 고기를 덩어리째 넣고 삶는 게 좋습니다. 썰어서 넣는 게 아니고 편육을 할 때는 끓는 물에 고기를 덩어리째 넣고 삶는다.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고 탱탱하게 삶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젤라틴과 한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면 한천은 식물성 근원이고 젤라틴은 동물성 근원입니다. 한천은 보통 28도에서 35도에서 응고해서 온도가 낮을수록 빨리 굳습니다. 젤라틴은 젤리, 양과자 등에서 응고제로 쓰입니다. 다 맞는 말이고 젤라틴에 생 파인애플을 넣으면 단단하게 응고한다. 이게 틀린 답이에요. 생 파인애플은 그 안에 산이 젤라틴의 응고를 방해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한천은 식물성, 젤라틴은 동물성입니다. 한천은 보통 28에서 35도에서 응고하고 온도가 낮을수록 빨리 굳는다. 한천. 그리고 젤라틴은 젤리, 양과자 등에서 응고제로 쓰입니다. 하지만 젤라틴이 생 파인애플을 넣었을 때 단단하게 응고된다 하면 틀린 답이에요. 공중보건학의 목표는 지역사회 보건 수준 향상, 건강유지, 질병 예방이지 질병을 치료하는 기능 없습니다. 공중보건학의 목표는 지역사회 보건 수준 향상, 건강유지, 질병 예방이 목표지 질병 치료가 목표가 아니다. 폴리오는 생균을 사용해서 예방접종을 하면 면역성을 가지게 됩니다. 폴리오는 사백신 아니고 생백신, 라이브 백신을 사용해서 예방접종을 한다. 폴리오 생균입니다. 돼지고기를 날것으로 먹거나 불안전하게 가열해서 섭취했을 때 감염되는 유구조충입니다. 무구조충 아니고 이렇게 생긴 유구조충에 감염되는데 돼지고기를 날것으로 먹거나 불안전하게 가열 시 이 징그러운 유구조충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아이고 징그러. 스파게티와 국수 등에 이용되는 문어나 오징어 먹물의 색소는 멜라닌 색소입니다. 문어나 오징어 먹물의 색소로 스파게티와 국수 등에 이용된다. 멜라닌 색소예요. 단체 급식을 하는 목적은 우리 학생이나 노약자, 피급식자들의 건강의 회복, 유지, 증진을 도모한다. 그리고 영양교육과 음식의 중요성 교육으로 바람직한 급식을 실현한다. 피급식자의 식비를 경감한다. 모두 단체 급식의 목적이 맞고요. 하지만 피급식자에게 물질적 충족을 준다? 틀린 답입니다. 단체 급식 먹는다고 부자가 된 느낌이 드는 건 아니에요. 식비를 경감할 수는 있지만 그거 아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 물질적 충족을 준다 하면 틀립니다. 조미의 기본 순서는 설소 간식입니다. 설소 간식이 조미의 기본 순서다. 설탕, 소금, 간장, 식초 순입니다. 설소 간식. 상식적으로도 나물 무치거나 국 끓일 때 식초부터 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설탕, 소금, 간장, 식초 순이다. 설소 간식. 상수 처리 과정 중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는 급수입니다. 급수. 우리가 한강물, 낙동강물 상수원에서 물을 끌어와서 수돗물로 만드는 과정, 상수 처리 과정은 침사, 침전, 여과, 소독, 급수순입니다. 사전, 여소급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사전, 여소급이다. 상수 처리 과정은 사전에 여과하고 소독해서 급수합니다. 침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침전하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 단계는 급수죠. 하수 처리는 예비 처리, 본 처리, 온이 처리 순서입니다. 자, 온이 처리가 가장 마지막이다. 예비는 가장 먼저, 그 다음에 본 처리하고 온이 처리 순서다. 하수 처리 순서입니다. 상수 처리는 사전, 요소급. 자, 규폐증은 대표적인 진폐증으로 마른 기침과 호흡곤란이 주 증상입니다. 먼지 입자의 크기가 0.5에서 5 마이크로미터일 때 가장 잘 발생하고 암석가공, 도자기, 유리 제조업 등의 근로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병이 바로 규폐증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위험 요인에 노출된 근무 경력이 1년 이후부터 자각 증상이 발생한다 하면 틀려요. 이 자각 증상은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5년, 6년, 10년, 길게는 30년 후에 이 자각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는 게 규폐증입니다. 열에 의해서 가장 쉽게 파괴되는 비타민은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열에 의해서 가장 쉽게 파괴된다. 자, 아까 봤던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아까는 파장의 길이를 알아봤고요. 자, 각각이 가진 특성을 한번 알아보면 자외선은 짧은 파장이었죠? 380 나노미터 이하의 짧은 파장, 피부 홍반과 색소 침착을 가져오고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생성하게 하는 자외선입니다. 피부에 기미 주근깨를 생성하지만 우리 몸속에 비타민 D를 생성하는 자외선. 요 가시광선은 우리 눈이 볼 수 있게 하죠. 색채를 부여하고 명암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가시광선입니다. 그리고 적외선은 파장이 길고 780 이상으로 길고 따뜻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일사병과 백내장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진 자외선과 적외선입니다. 알아두시고 가열에 의해서 고유의 냄새 성분이 생성되는 것은 짱어구이, 스테이크, 커피 모두 가열했을 때 냄새가 상상되죠? 하지만 포도주는 아닙니다. 포도주는 가열한다고 독특한 또 다른 고유의 냄새가 생성되진 않습니다. 짱어구이, 스테이크, 커피는 가열했을 때 고유의 냄새 생성된다. 연제품 제조 시에 탄성력을 위해서 꼭 첨가해야 하는 것은 이 연제품이라는 것은 고기를 갈아서 다져서 만든 어육이나 소시지 제품 뭐 그런 겁니다. 이런 연제품 제조 시에 탄성력 증대를 위해서 꼭 첨가하는 것은 소금입니다. 소금, 다른 성분 아니고 소금을 넣어서 짭짤해야 탄성력이 증가된다. 식품위생법상 출입, 검사, 수거와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은 영업소의 식품 또는 영업시설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맞고요. 필요에 따라 영업장부 또는 서류 열람이 가능하다.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열람 시에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관계 공무원은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등의 검사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량이더라 하더라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없다? 아닙니다.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검사를 하려고 수거해 가는 거겠죠? 공무원이 맛집에 찾아와서 공짜로 먹으려고 검사 좀 해봅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사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량은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해야지 최소량이더라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없다 하면 틀립니다. 밀가루 반죽 시에 넣는 첨가물들은 소금, 설탕, 유지, 달걀 있습니다. 자, 각각의 기능은 유지는 글루텐 구조 형성을 방해해서 반죽을 부드럽게 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소금은 점성을 증가시키지 글루텐 단백질을 연화시키고 밀가루 반죽의 점탄성을 떨어뜨린다 하면 틀렸겠죠. 그리고 설탕은 유지와 마찬가지로 글루텐 결합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글루텐 망사 구조를 치밀하게 해서 반죽을 질기고 단단하게 한다 하면 이건 소금이지 설탕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걀을 넣고 가열하면 단백질의 연화작용, 벌써 틀렸죠? 단백질은 응고작용,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고 단단하게 뭉쳐지게 됩니다. 반죽이 부드러워진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유지는 글루텐 구조 형성을 방해해서 부드럽게 하는 거 맞고요. 소금은 점탄성을 증가시키고 글루텐 망사 구조를 치밀하게 하고 반죽을 질기고 단단하게 하는 게 소금이고, 설탕은 글루텐 결합을 방해하고 달걀을 넣고 가열하면 단백질이 응고된다, 반죽이 부드러워진다 하면 틀렸습니다. 생선의 자기소화 원인은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가 바로 생선의 자기소화 원인인데, 이 자기소화라는 것 자체가 이 미생물의 활동이기 때문에 이게 생선의 숙성과도 관련이 있고 이 생선의 비린내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찾으라 하면 단백질 분해 효소, 이렇게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생선의 세균 변식이 잘 되는 식품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온도가 적당한 식품에서 세균 번식이 잘 되고, 수분을 함유한 식품이어야 되고, 영양분이 많은 식품일 경우 세균 번식이 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수형, 온도, 수분, 영양분이 많을 경우 세균이 잘 번식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온수형이다, 하지만 산이 많은 식품 세균 번식이 잘 된다, 틀린 답이죠. 소분업 판매를 할 수 있는 식품은 빵가루 됩니다. 빵가루 되고, 전분 안 되고, 식용 유지, 식초는 안 됩니다. 소분업 판매를 할 수 있는 식품에 빵가루는 되지만 전분, 식용 유지, 식초 안 된다. 탄수화물이 조리 가공 중에 변화되는 현상과 관계 깊은 것은 호화입니다. 호화는 탄수화물이 조리 가공 중에 변화되는 현상과 관계 있습니다. 홍차는 효소적 갈변 반응에 의해 색을 나타냅니다. 홍차가 색을 나타내는 반응은 효소적 갈변 반응이다. 기호와 맛, 이 관능은 식품 첨가물을 넣어서 만족시킬 수 있는데요. 관능을 만족시키는 식품 첨가물에는 동클로로필린 나트륨, 질산나트륨, 아스파탐 모두 관능 식품 첨가물에 들어가지만 소르빈산은 아니다. 동클로로필린 나트륨, 질산나트륨, 아스파탐은 관능을 만족시키는 식품 첨가물이지만 소르빈산은 아니다. 생선 및 육류의 초기 부패 판정 시의 지표는 휘발성 염기질소, 암모니아, 트리메틸아민 모두 생선 및 육류의 초기 부패 판정 시의 지표들입니다. 하지만 아크롤레인은 아닙니다. 아크롤레인은 기름이 끓을 때 나오는 나쁜 화합물이죠. 생선 및 육류의 초기 부패 판정 시의 지표는 휘발성 염기질소, 암모니아, 트리메틸아민이다. 휘암트네요. 식품위생법 등 식품위생행정 업무 담당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지 환경부 아니고 보건복지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등 식품위생행정 업무 담당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다. 환경부 보건복지부 아닙니다. 냉동된 생선을 해동하는 방법으로 위생적이며 영양 손실이 가장 적은 방법은 냉장고 속에서 해동하는 방법입니다. 냉장고 속에 넣어서 해동하는 방법이 바로 위생적이고 영양 손실이 가장 적은 방법이다. 생선 해동은 냉장고 속에서. 우리가 식품의 상태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감별하는 방법 중에 돼지고기 색이 검붉은 색인 것은 늙은 돼지의 고기일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늙은 돼지의 고기일 경우 색이 검붉은 색일 수 있습니다. 쌀알은 투명하고 앞니로 씹었을 때 강도가 센 것이 좋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선은 앙구가 돌출되고 비늘이 단단하게 붙은 것이 좋다, 맞습니다. 생선 고를 때는 앙구 돌출, 비늘이 단단하게 붙은 것을 골라야 됩니다. 하지만 닭고기의 뼈 관절 부위가 변색된 것은 변질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변질된 것으로 맛이 없다 하면 틀린 답이에요. 닭고기의 뼈 부위가 변색된 것은 냉동됐다가 해동해서 닭피의 적혈구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질된 건 아니다, 알아두시고요. 닭고기 20kg으로 닭강정 100인분을 판매한 매출액이 100만 원이라면 닭고기의 킬로그램당 단가를 12,000원에 구입하였고 총 양념 비용으로 8만 원이 들었다. 식재료의 원가 비율을 찾으시오. 자, 식재료의 원가 비율 구하는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그럼 이 원가 비율이 뭔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원가 비율은 매출액 중에 원가가 얼만큼 들었냐 하는 것이니까 원가를 매출액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비율이 나오겠죠. 매출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원가의 비율이니까 원가에서 매출액을 나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매출액이 얼마였죠? 100만 원이었죠. 그리고 원가는 자 항상 닭고기하고 양념을 더해야 됩니다. 닭고기 원가가 있고 양념 원가가 있을 텐데 그 두 개를 더해야 됩니다. 자, 닭고기 원가는 킬로그램당 12,000원이니까 20kg를 사면 12,000원 곱하기 20해서 24만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양념은 8만 원이 들었죠. 그래서 닭고기 원가와 양념 원가를 다 합치면 32만 원이 됩니다. 24만 원 더하기 8만 원. 그러면 이제 매출액 100만 원 나왔고 원가 32만 원 나왔으니까 이 원가 비율은 바로 32%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이 이런 계산 문제를 엄청 어렵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아주 쉽게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이쪽이 100%가 되기 때문에 보통 100단위로 1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이 원가만 구하면 되는데 원가는 닭고기하고 양념 합쳐야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이 숫자가 좀 복잡해 보여도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책 없이 듣기로 합격하는 양식조리 기능사 기출 스피드 암기노트 3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홍콩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4편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